네, 안녕하십니까. 홍대견 변호사입니다. 자, 지금은 이제 하반기 법학 특제 법법 기출에 대해서 제가 해설을 해드릴 거고요. 문제를 전반적으로 보면 일단 뭐 뻔합니다. 헌법은요, 어떤 기출 문제든 간에 사실은 일단은 특 A급에서는 당연히 나오고 이제 최근 문제되는 그때 좀 문제되는 중요한 판례들이 등장을 하게 마련인데요. 마찬가지로 나올 게 나왔습니다. 되게 어려운 지문들도 거의 없었고요. 전반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이제 교과서만 열심히 읽고 공부를 잘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잘 푸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끔 까다로운 지문들이 조금 한두 개 있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도 사실은 구조적으로 뭐 명확하게 그 좀 까다로운 지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에서는 정답을 고르기에는 조금 명확하게 오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좀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일단은 문제를 직접 보시면서요. 제가 빠르게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부터 가실 텐데요. 어쨌든 저희는 이제 경찰헌법을 준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헌법 총론과 기본권 파트에 대한 기출을 한정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 문제 한 20문제 중에서 한 12번까지가 저희 범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번부터 12번까지 해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 헌법 전문에 대한 문제가 나왔네요. 헌법 전문 1번. 헌법 전문은 이념 가치를 제시하고 있는 규범의 일부죠. 당연하고 헌법으로서의 규범적 효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헌법소송에서의 재판 규범인 동시에 해석 기준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헌법 전문 그리고 기본 원리 이런 것들은요. 소송에서는 재판 규범이죠. 재판에 적용은 됩니다. 이 기본 원리가. 이 기본 원리의 대표적인 것들이 민주주의 원리 이런 게 있죠.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된다 이런 표현도 썼잖아요. 재판 규범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당연히 해석 기준이 되죠. 전문도 마찬가지고 기본 원리도 같은 세트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맞는 말인데 여기서 나아가서 여기서 구체적인 기본권이 도출되는가? 이런 질문이 나오죠. 구체적 기본권이 도출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다른 기출에도 나왔지만 영토조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토조항으로서 바로 이게 영토조항은 뭔가 선언적 규범이잖아요. 그래서 재판 규범이기도 하고 해석 기준이 되는 건 맞는데 거기서 바로 어떤 구체적 기본권이 도출되지는 않는다. 같은 논리입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2번 보시면 관련 당사자가 공평에 반하는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미 실효된 법률 조항을 유효로 해석하여 과세의 근거로 삼는다? 이거 권력분리 위헌이지. 이거는 무조건 권력분리 원칙에 반하는 거죠. 위헌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과세요, 과세. 국민들한테 돈을 뜯어내는 게 과세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과세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요. 법률에 근거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조세 법률주의라고도 합니다. 조세는 법률에 근거만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냥 막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겠어요? 굉장히 엄격하게 과세를 허용한다는 얘기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니까. 그런데 뭐요? 아니 공평에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미 실효된 법률 조항을 유효로 해석해서 과세를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틀린 질문이었습니다. 3번 국적법사 경역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가 이탈하였던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적 회복하지 않는다. 이거 유승준 법이네요. 유승준이 변경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었잖아요. 그리고 이탈했었는데 그 다음에 다시 우리나라 국민이 되기 위해서 국적 회복을 해주세요 라는 이런 거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거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적법에 이런 유승준 같은 사람들은 다시는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4번 관습헌법은요. 관습헌법은 뭐겠어요? 관습헌법? 헌법에는 우리 헌법 전에 나와 있는 이런 규정으로 되어 있는 성문법이 있지만 이 성문법을 담지 못하는 다른 것들, 관습으로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헌법적인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런 게 관습헌법입니다. 그런데 이 관습헌법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당연히 헌법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포함한 게 관습헌법의 첫 번째 요건이겠고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이 이제 국민적 합의성이죠. 국민적 합의성. 우리 판례 표현으로 말하면 국민 컨센서스라고 하는데요. 국민적 합의성. 이게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있어야지 관습헌법인데 요건을 하나 잃어버렸네.
보세요. 유효한 헌법 유권으로 인정되는 동안 존속하는 것이며 존속 요건이 하나인 국민적 합의가 소멸된다. 더 이상 국민적으로 요거는 이 관습헌법은 관습법의 그 헌법의 내용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여진다면 그때 이 효력을 잃게 되는 거죠. 요 판례는 뭔가요? 특이급 판례인데요. 바로 대한민국이 서울인 점,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인 점이 관습헌법이라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현재 모든 사람들이 수도는 서울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그런데 어느 순간 돼서 사람들이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 아니라고 다 생각해버려. 그럼 이게 탈락이죠. 그러면 이젠 더 이상 서울은 수도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원칙적인 얘기고. 자, 어쨌든 요 종합 문제네요. 초반에 나와 있는 헌법 총론에 나온 문제들을 다 세팅해서 이것저것 섞어서 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자, 여기 보면 1번을 보시면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가 구체화된 표현이죠. 뭐겠어? 법치주의가 뭐야? 법에 의한 통치를 해야 되는 거죠.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헌법을 준수해야 되지, 수호해야 되지. 이 말은 당연히 법치주의에 대한 표현이죠.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이런 좋고 들었을 때 좋은 얘기네. 웬만하면 맞습니다. 일단은 맞는 지문이고요. 2번 보시면 위임입법과 관련해서 위임 조항 자체에서 위임의 규칙적 범위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재반 관련 규정에 비추어서 어떤 건지 확정할 수 있다면 이거는 포괄적인 백지 위임에 해당해서 볼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하기 이런 게 어렵죠. 이런 문장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되게 또렷한 표현이에요. 우리는 위임입법이라는 걸 합니다. 법으로 다 정해져 있는데 일부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법률로 다 정할 수가 없어. 그리고 많이 바뀌는 것도 있잖아. 수치 같은 거. 가령 아까 과세 얘기 나왔지만 조세 같은 것도 몇 프로 이런 거. 이런 중요한 건 다 법률에 규정해야 되지만 또 신속하게 개정할 필요성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라고 해서 대통령령을 따로 만들어서 시행령을 만들어서 여기서 빠르게, 요거는 개정이 빠르잖아요. 빠르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위임입법인데 얘가 여기서 사실은 구체적으로는 범위를 정해가지고 위임을 해야 맞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위임하지 않았어. 필요한 사항은 필요한 사항은 뭐에 맡긴다라고 했는데 관련 규정을 다 보니까 이 필요한 사항이 뭔지 명확하게 확정될 수 있어. 그렇다고 하면 이건 위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자, 쉬운 얘기였고요. 그래서 2번은 맞는 거고, 3번을 보시면 3번은 요 특예급 판례입니다. 요거는 특예급이에요. 특예급. 자, 자율형 사립학 고등학교를 후기학교로 정해서 일반과 동시 선발하도록 한 거, 동시 선발 조항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합헌인가요, 위헌인가요? 요거는 위배되는 바라고 했는데 위헌이라는 얘기죠. 아닙니다. 합헌이에요, 합헌. 자, 보시면 요 판례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특예급 판례예요. 자, 왜 특예급이냐? 두 가지 측면 결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요거는 지금 자사고예요. 자율형 사립고 자사고 문제인데요. 자사고가 문제가 많았어요. 자사고가 왜 문제가 많았냐? 자사고가 여긴 쟁점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동시 선발 조항. 자, 고등학교를 전기 후기 나눠서 뽑는데 전기에는 과학고 같은 거, 과학고 같이 특수학교도 먼저 뽑고요. 후기에서는 일반고와 자사고를 같이 뽑아요. 이게 바로 동시 선발 조항이거든요. 보세요. 일반고랑 동시 선발하게끔 만든 거야, 자사고를. 그래서 불만인 거죠. 야, 자사고는 우리 좋은 학교인데 자사고를 우리 과학고처럼 전기에 해줘야 되는 건데 왜 후기에 얘네들 일반고랑 동시 선발하게 만들어? 라고 해서 이거 위헌 제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동시 선발 조항은 바로 5대4 판례예요. 5대4. 이게 5대4 판례는 굉장히 중요하죠. 자, 5가 위헌, 4가 합헌입니다. 위헌이 되기 위해서는 6인 이상의 위헌 의견이 필요한데요. 여기서는 5대4로 해서 합헌이 나온 판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동시선발 조항은 합헌이다. 합헌이다는 기억해 두시고, 이 판례에서 쟁점이 된 게 하나 있는데, 두 번째, 중복 지원 금지 조항입니다. 중복 지원을 금지했어. 그래서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야. 중복 지원을 금지해버리니까
자사고 그래도 자유형 사립보면 과거에 정말 좋은 학교들이 소위 좋은 학교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먼저 지원을 하는데 자사고도 떨어질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면 떨어지겠죠. 그럼 떨어진 애들은 어떻게 해? 떨어진 애들은 자사고가 지금 후기에 같이 묶여 있으니까 일반고랑 이게 이상한 거야 이게. 과학고 떨어지면 일반고 가면 되지. 그렇죠? 떨어지면 왜냐면 전기 후기 따로 뽑으니까. 그래서 근데 자사고를 넣었다가 떨어지면 일반고를 못 넣어요. 이것 때문에 중복 지원 금지 때문에 하나만 넣어야 돼. 여기 넣어서 떨어지면 고등학교 재수입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고등학교를 재수한다? 이거 사실은 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좀 위헌성이 있다라고 해서 위헌 제청을 했는데 그래도 결국 이게 두 가지의 쟁점이었어요. 동시선발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5대4. 물론 문제가 있으니까 위헌이 5가 나왔겠지. 두 번째, 중복 지원 금지. 아니, 중복 지원만 해줄 수 있게 하면 떨어지면 일로 가면 되잖아요. 그럼 고등학교 재수하는 일은 없잖아. 중복 지원 금지. 요거는 위헌 나왔습니다. 위헌 나왔고요. 이거는 9명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이 나왔어요. 동시선발 조항, 합헌, 중복 지원 금지 조항, 위헌입니다. 고래에서 요게 중요했던 거였어요. 어쨌든 자사고 넣었다가 떨어진 사람은 뭐야? 완전 손해보는 거잖아. 일반고도 못 가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그래서 이게 지금 위헌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었고요. 4번은 소급입법은 진정 소급입법과 부진정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아야 되겠지. 진정이니까. 과거에 완료된 행위를 소급입법하는 건 당연히 금지돼야 되겠죠. 하지만 예외가 있긴 있습니다. 아주 특단의 사정, 아주 예외적인 경우. 중대한 공익을 위해서는 예외적으로만 허용이 됩니다. 후자는 부진정 소급입법. 이거는 완료되지 않고 계속되는 행위에 새로운 입법을 해서 과거의 일들을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니까 법을 만들어서 개정해서 과거의 행위들을 규율할 수 있게 하는 거. 요거는 웬만하면 허용이 되겠죠.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지만 예외적으로는 안 됩니다. 자, 후자는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지만 소급표를 이용하는 과정에 이런 이유와 이런 관점에서 제한을 가하게 된다는 거죠. 부진정 소급입법의 그 위헌 심사 기준이 바로 신뢰보호 원칙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요거 3번이고요. 넘어가시죠. 자, 세 번째, 헌법의 경제적 기본 질서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데, 이 문제는 이제 헌법 제 119조 이후에 나오는 경제 조항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건 헌법 조문 자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A급, 다 A급이에요. 그래서 조문 자체에 문제가 나오는 게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예요. 경제적 기본 질서, 경제와 관련된 경제 조항들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헌법 조문을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잘 들여다보지 않을 텐데 요 파트는 19조 이하, 요 파트는 꼭 여러분들이 여러 번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나오는 건 뻔해요, 보통. 자, 그래서 이 1번이 딱 그 문제네요. 경제 조항에 관한 문제인데요. 국방상, 국민 경제상 긴전한 필요로 인하여. 이거 요건이에요. 국방상, 국민 경제상 1번 요건, 긴전한 필요. 법률이 정하는 거, 세 번째 요건. 경우에만 뭘 할 수 있다? 사기업을 국유나 혹은 공유로 이전할 수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 같은 기업을요, 국방상 이유, 국민 경제상 정말 긴전한 필요할 때 법률을 통해서 삼성전자의 국유화법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국유화할 수는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2번 강제저축 프로그램에서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 강제잖아요, 강제. 모든 국민이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로. 저도 가입되어 있어요, 강제로. 어쨌든 요 연금제도는 상호 부조 원리에 입각한 사회 연대성에 기초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죠. 함으로써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에 부합하는 제도이므로 유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있겠지, 현재. 유비됐다고 하면 현재 있겠습니까? 그렇죠? 현재 존재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유비되지 않고요. 실제로 중요한 건 요거예요. 이런 논리예요. 소득 재분배 기능. 자, 아까 119조 언급했는데 여러분 헌법 119조는 기억하셔야 돼요, 웬만하면. 1항과 2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게 어찌 보면 우리 경제의 그 모든 이념을 제시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조문입니다. 헌법 제 119조 1항은요.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인 부분에서 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한마디로 뭐겠어요?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2항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요. 독과점 방지, 경제 민주화 등등 이렇게 중요한 공익적 목적이 있을 때는 국가가 개입할 거야 라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자유에 맡기지만 예외적인 이런 경우에는 국가가 개입할 거야 라는 조항이에요. 이 1항과 2항 이 두 개가 사실은 우리 이 경제 관련 수많은 법률의 아주 기본이 되는 그런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뭐겠어요? 소득의 재분배 이런 거는 예외적인 거죠. 공익적인 거죠. 공익적인 거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해서 강제로 가입시켜버리는 거예요. 자유를 아주 제한하지만 그래도 이게 필요가 있으니까 중요한 공익적인 사유가 있으니까요. 자, 이거 좀 더 알아두시고요. 자, 아무튼 3번 보시면 이제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가하게 부담하는 과실원칙 책임. 과실원칙 책임은 아까 말씀드렸죠. 119조 1항의 자유시장 정책에 발생된 것으로 오늘날 민사적 책임의 기본이죠. 당연히. 자기의 고의 과실로 손해를 일으키면 그러면 배상 책임을 지는 거지. 1항에 따라서. 1항은 자유가 중요하잖아. 국가 개입하지 않고 자기 잘못했으니까 그건 책임져야 돼. 근데 2항은 뭐겠어? 무과실 원칙이죠. 이게 과실 책임이라면 2항은 무과실 책임이야. 과실이 없는데도 내가 책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과실 책임에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좀 쉽게 예를 들자면 부모님이 지는 거야. 자기 자식이 잘못했는데 자식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부모가 지는 거. 무과실 책임이죠. 또 사용자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바를 하시다가 알바생이 실수했어. 그래서 손님한테 해를 끼쳤어. 그러면 이때 손해배상은 이 주인, 요 식당의 주인은 무과실이잖아요. 그런데도 책임을 집니다. 민법에 따라서. 그런 거는 뭐겠어? 2항이죠. 예. 자유를 좀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취지고요. 자, 4번 개별 학교 법인이 그 자체로 교원의 상대방이 되어 교섭단체에 나서지 못하고 전국 단위 또는 시도 단위의 교섭 단위 구성원으로서만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거. 이게 과연 위헌인가? 라는 게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이것보다도 중요한 건 뒤에네요. 헌법 119조의 소정의 경제 질서는 독자적인 위헌 심사의 기준이 되며 결사의 자유에 대한 관행금지 원칙에 흡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실제 이 판례에서는 결사의 자유가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119조 이 조항은 물론 중요한 조항이긴 한데 실제적으로는 해석 기준은 되지만 실제적으로 이 판례에서는 그냥 결사의 자유가 흡수가 돼버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합헌 위헌을 보통 물어보는 게 대부분인데 합헌 위헌을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심사 기준에 대한 것까지 봐야 돼. 그러면 이것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다 들여다봐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적어도 요 문제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명확하게 1, 2, 3번이 명확하게 너무나 옳은 지문이었기 때문에 4번을 고르셔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게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헌법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위헌 합헌이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의 심사 기준 물어보는 거. 이런 것들. 어려운데요. 어쨌든 요거는 뭐 따로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 없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감이 있으셔야 돼요. 헌법 119조는 독자적인 위헌 심사의 기준 뭐 될 수도 있겠지만 뭔가 선언적인 조항이잖아요. 선언적인 조항이라서. 그런데 어쨌든 이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결사의 자유 이게 더 구체적인 기본권이기 때문에 이걸 심사 기준으로 했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건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렇지만 1, 2, 3번이 더 명확해서 사실은 정답을 고르는 데는 사실은 좀 확신을 갖고 4번을 고르셨어야 했어요. 자, 넘어가시고. 자, 헌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헌법의 기본 원리 딱 떠올리면 국민주권, 민주주의, 법치주의, 뭐 사회국가 원리, 그리고 뭐 문화국가 원리 이런 게 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헌법 제9조의 규정 취지. 요거는 구조 민족 문화유산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국가가 민족 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 헌법적 법익은 존속 그 자체를 보장하는 것이고 맞는 지문이죠. 그 유나무사의 존속 그 자체를 보장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민족 문화유산의 훼손 등에 관한 가치 보상이 있는지 여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거 맞는 지문이네요. 이게 적절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정답이네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어쨌든 우리 문화국가 원리, 문화국가 원리에서 국가가 어떤 민족 문화를 보호하고자 하는 거는 그 자체의 그 유산 있죠. 그 남대문이면 남대문 그의 존속 그 자체를 보장하는 거죠. 근데 이걸 통해서 얼마나 가치, 이거를 만약에 훼손 등에 관한 가치 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그 부수적인 문제지. 그렇죠? 이거는 뭐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지. 실제로 이 문화국가 원리와는 좀 상관이 없는 문제죠. 그래서 요거는 맞는 지문이고요. 2번, 헌법의 기본 원리는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지도 원리고요. 오케이, 좋아. 근데 입법이나 정책 결정의 방향을 제시하여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 국가기관에 헌법을 주침이 되며 구체적 기본 근거가 된다라고 했는데, 좋은 얘기 맞습니다. 이건 맨날 나오네요. 헌법의 기본 원리, 아까도 얘기했죠. 기본 원리, 전문 이런 거, 그리고 3조, 헌법 3조의 영토조항 같은 것들은 해석 재판에서 재판 규범이 되고 해석 지침이 되지만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이거 맨날 나옵니다. 매번 기출에 나오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시험에도 나올 겁니다. 이 지문. 그래서 잘 기억해 두세요. 세트야. 기본 원리. 처음에 헷갈렸어요. 저도 공부할 때 엄청 헷갈렸는데 이제는 너무 쉽지. 기본 원리. 그리고 헌법 3조 영토조항. 그리고 헌법 전문 이런 것들. 이런 어떤 이념적인 그 이념을 제시하는 거는 이런 규범들요. 이런 것들은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지는 못합니다. 3번, 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체계에 비준되었다 하더라도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닌 이상 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에이 뭐야, 장난해? 조약은요, 우리 조약의 체계, 조약은 우리 헌법이 인정하잖아요. 조약은 바로 우리나라의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특히 이제 국회 동의를 얻어 조약 있죠.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 국내법과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타요. 그래서 법률이랑 똑같으니까 위헌 법률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지. 위헌 법률 심판은 법률을 할 수 있잖아요. 법률. 그래서 얘도 법률이기 때문에 얘도 당연히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요. 한번 주민 소환 투표의 청구 시 주민 소환의 청구 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는 거. 요거는 공문단위가 침해합니까?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주민 소환이라는 게 뭐냐면 지방자치제, 그러니까 지자체죠. 지자체 단체장을 탄핵시키는 거예요. 이게 주민 소환제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청구 사유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떤 이유로 상관없는 거야. 걔가 그냥 사실은 뭔가 비리를 저지르면 당연히 위법한 행위 하겠지만, 그럼 당연히 소환 사유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불성실하게 일을 하거나 아니면 주민들의 생각을 잘 듣지 않고 뭔가 반대되는 행동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지자체는 주민들과 너무나 긴밀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주민 말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주민 소환의 청구 사유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합헌입니다. 자, 넘어가시고. 자, 이제 기본권 주체네요. 기본권 주체도 중요한 쟁점인데요. 기본권 주체 딱 나오면 떠올려야 될 게 쟁점이 딱 있습니다. 기본권의 주체라고 하면은 국민들이죠. 국민이라는 얘기예요. 국민이 기본권 주체입니다. 그렇다면 이상한 경우가 있어요. 외국인은 어떻게? 자, 국민과 관련된 기본권은 대상이 되지 않지만 인간의 권리는 대상이 됩니다. 평등권, 인간의 권리인가요? 국민의 권리인가요? 인간의 권리죠. 평등권의 외국인도 평등권의 주체가 됩니다. 하지만 어떤 보상을 지급받는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사회권 관련된 것들은 외국인들은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외국인은 그거에 대해서는 주체가 될 수 없어요. 또 있죠. 쟁점. 법인. 세상에 이 거래계에는 우리 같은 인간만 있는 게 아니라 법인이라는 것도 있어요. 법인이라는 형태로 거래계의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그게. 얘네들은 어떨까? 당연히 기본권은 있겠죠. 있는데 이 중에서 공법인 같은 애들은 애매하죠. 없습니다. 자, 기본권 주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봐요. 공법인은 그거죠. 국가라는 기관. 얘네들이 우리 국민들한테 어떤 입법이라든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기본권을 침해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국가의 행위를 가지고 헌법소원이든 위헌 법률 심판이든 헌법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체인 애들, 국가인 애들이 기본권에 침해받을 수 있을까? 논리적으로 당연히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래서 공법인도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억해 두세요. 서울대학교와
세무대학교 지금 폐지된 이런 것들은 기본 주체를 인정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예외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제 주체 나오면 쫙 떠올라야 돼요, 여기. 자, 이제 보시죠. 1번 보시면 축협중앙회는 공법인성과 사법인성을 겸유한 특수한 법인 맞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권 주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공법인성만 강하면 안 되겠지만 사법인성도 있어요. 축협중앙회도 뭐 말이 축협이니까 뭐 되게 국가기관 같지만 그게 아니라 얘네들도 영리를 추구하는 본질은 똑같아요. 그래서 사법인성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맞고요. 이번 법인 등 결사체는 그 조직과 의사 형성에 있어서 그리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자기결정권을 가짐으로 결사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당연히 맞죠. 그렇죠? 법인들도 결사의 자유의 주체는 되겠죠. 3번 지자체는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뭐라고? 지방자치단체가 장난해요? 국가랑 마찬가지 놈들이잖아요. 공법인입니다. 얘네들은 원칙적으로는 안 되죠. 예외적으로 될 수도 있지만. 자, 정당은요. 정당은 뭔가요? 정당은 될 수가 있습니다. 정당은 법인격이 뭐 공법입니까? 공법인 아니에요. 얘네는 법인격 없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입니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사법인이에요, 사법인.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권 주체가 당연히 될 수 있고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거 틀린 사람 없겠죠. 자, 기본권 효력에 대한 얘기인데 보시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보시면 대법원은 기본권 규정이 사법상의 일반 원칙을 규정한 민법 2조, 103조, 750조 요거의 내용을 형성하고 해석이 기준이 된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친다고 판시한. 아하, 이게 아니네요. 간접적 효력설입니다. 직접적 효력설, 간접적 효력설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러분들 이 문제를 푸실 정도가 됐으면 당연히 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바로 이제 맞출 수 있는 지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기본권 규정, 우리 헌법에 기본권 규정이 있어요. 기본권 규정이란 그런 거죠. 아니, 우리 뭐 신체의 자유, 혹은 뭐 행복 추구권 이런 기본권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치느냐? 사법관계, 개인과 개인, A와 B라는 사람 사이에서 이게 나는 그러니까 A랑 B랑 서로 같은 사람인데, 같은 일반인인데 둘이서 싸우면서 아니 나는 신체의 자유가 있으니까 너는 뭐 구속할 수 없어. 나는 행복 추구가 있으니까 너는 이걸 허용해야 돼. 이렇게 싸울 수 있느냐는 거예요. 기본권 규정 바로 적용되는 게 바로 이런 사례죠. 하지만 우리의 그 헌법재판소라든지 우리 헌법계의 단수설의 입장은 우리는 직접 효력설이 아니라 간접 효력설입니다. 그래서 기본권이 민법이라는 형태로 구체화됐고 민법이 우리 사법관계를 규율하는 거죠. 이게 다이렉트로 오면 직접적 효력설, 하나 거쳐서 오니까 간접적 효력설이죠. 우리는 간접적 효력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지문 보시면 헌법상의 기본권은 1차적으로 자료 영역을 공권적 측면으로 발휘하는 권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객관적 가치질서 구체화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 간 사적인 법명에도 기본이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맞는 지문이고요. 기본권이라는 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원래 방어권적 침해, 방어권적. 뭐로부터의 방어권? 국가로부터의 방어권이에요. 국가가 우리를 침해하는 거로부터 방어하는 거. 이게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의 개념이겠죠. 그런데 오늘 나는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 헌법의 질서, 헌법의 기본적 질서가 있어요. 가치 질서. 그 질서라는 개념도 들어왔기 때문에 기본권은 이중적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다 아시겠지만 한번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당연히 2번 맞는 지문이고요. 3번은 대법원은 사적 단체가 남성 회원에게는 별다른 신상 없이 총회원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여성 회원인 경우에는 안 해준 거야. 이거는 평등권의 효력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미친다고 하여 기본권 침해를 인정을 했습니다. 이게 뭐겠어요? 종중입니다. 종중에 예전에는 여성 회원들이 없었어요. 우리 종중이라는 건 당연히 남성으로만 구성된 단체예요. 그래서 기존에 그게 문제가 돼서 오늘날에는 대법원에서는 이제는 바뀌었죠. 판례가 바뀌어서 이제는 여성 회원들이 안 되는 거는 다 유연적 요소예요. 그게 뭐겠어요? 이게 한마디로 지금 사법관계에서 지금 적용되는 거잖아요. 근데 평등권은 기본권이야. 사법관계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법관계에도 간접적으로 미친다라고 한 판례입니다. 뭐 아까 같은 취지예요. 1번과 같은 취지고
2번은 보시면 4번 보시면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의 기본권에 기속된다라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국가 권력 따위죠. 국가 권력 따위가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에 기속이 되어야겠지. 그래서 정답은 1번이네요. 자, 평등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평등권 나오면 여러분들 판례들 잘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자, 1번 보시면 형벌 체계에 있어서 법정형의 균형은 한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는 절대 원칙은 아닙니다. 법정형의 균형, 형벌 체계에서 여러분 진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징역 얼마 이하에 처하고 사형 무기 혹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규정한 이유가 있어요. 사람을 죽였다는 거 해서 꼭 그 사람이 사형을 받아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건이 스토리가 있고요. 사정이 있어요. 그래서 법정형을 다 달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럼 재량권을 판사에게 주는 거죠. 그런데 한치 업체도 없이 규정해? 사람을 죽이면 무조건 사형. 이러면 되게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하면서 죽였어. 그러면 난 정당방위잖아. 근데 그런 것도 없이 나도 사형이야? 사람을 죽였으니까. 이렇게 억울한 상황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절대적인 원칙은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고 평등의 원칙 파생하는 부당 평등의 원칙은 조세뿐만 아니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준수당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똑같습니다. 그렇죠? 되고 3번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저생계비를 고시함에 있어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을 반영한 별도의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지 않은 채 가구별 인원수만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결정한 거는 위헌인가요? 합헌입니다. 그래서 평등권 침해했다고 했으니까 틀린 질문이에요. 아니 어떤 최저생계비를 고지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가구별 인원수죠. 가구별 인원수. 사실은 그 가족마다 스토리는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일률적으로 규정을 좀 해야 되는 규정을 딱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장관 입장에서는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일일이. 그래서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도 반영하면 훨씬 좋겠지만 그런 걸 결정하지 않은 채 이렇게 이 기준만 했다고 하더라도 요거 자체는 위헌은 아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에요. 3번이 정답이네요. 4번. 국가를 할지라도 국가 적용으로 인한 민사 관계에 있어서는 일반인과 같이 대등하게 다뤄져야 하며 국가라고 하여 우대해야 할 헌법적 근거 당연히 없죠. 국고 작용이 뭐냐? 국가도 재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국가도 재산을 가지고 있고 우리랑 소송할 수 있습니다. 뭐 TMI지만 저도 이제 국가랑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 이제 국가랑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 대등한 지위에서 하고 있어요. 사법상에서는 대등한 지위거든요. 국고. 과연 이게 네 재산권 가지고 네 거냐 내 거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국가도 일반인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 국가라고 우대해야 돼? 그런 것도 아니죠. 여기서 공평하게 하나의 당사자로서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자 넘어가시고요. 직업의 자유죠. 직업의 자유 나오면 3단계 이론 떠올리셔야 되고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 직업 수행의 자유, 2단계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결정의 자유, 3단계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결정의 자유. 이거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자, 1번 직업의 선택 혹은 수행의 자유는 각자의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편이 되고 개성의 신장 바탕이 되는 점에서는 주관적 공권, 아까 방어권적 성격은 두드러진 것이긴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 질서 나오죠. 두 가지 측면을 다 갖고 있다. 요거 구성 요소이기도 하다라고 맞는 지문입니다. 자, 이번 국공립 사립학교 출신자를 교육 공무원으로 교사로 우선하여 채용하다. 우선 채용 조항이네요. 이거는 사립사범대 학교 졸업자와 일반 교직 과정 기술자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네. 어쨌든 교사 아니 이거는 학교 차별하는 거지. 꼭 서울교대를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더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될 건 없어요. 공정한 그 절차 시험을 봐야 돼. 임용고시 보고 공정한 절차를 해야 되는데 뭐 사립학교 나왔다고 해서 만약에 뭐 연대 나왔다고 해서 연대 사범대 나왔다고 하면은 걔네들을 빼고 서울교대만 뽑는 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요거는 침해하고요. 자, 3번 보시면 사립학교 교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아하 나왔네요. 3, 4번은 묶어서 보십시오.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 4번은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 자, 요거는 너무나 쉬운 판례군입니다. 자, 집행유예.
집유라고 쓰겠습니다. 집유. 선고유예, 선유라고 쓰겠습니다. 자, 당연퇴직을 했어. 당연퇴직이란 말이 뭡니까? 어떤 사유가 있으면 그냥 퇴직시키는 거예요. 아주 빡센 겁니다. 당연퇴직 아주 빡센데요. 그러면 집유, 그러니까 이게 집유 선유 나왔다는 얘기는 이미 형사상 뭔가 문제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 집행유예가 나오려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되고, 집행유예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아주 좀 빡세, 이거 좀 아주 좀 징역의 집행유예 뭐 이 정도. 선유는 그거보다 좀 낮은 단계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좀 형사 절차를 간단하게만 얘기를 드리면, 기소가 됩니다. 검사의 기소가 있으면 이제 재판이 시작돼요. 재판이 시작되고 형의 선고가 됩니다. 형 선고. 형이 선고가 돼요. 그래서 이때 징역 몇 년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형 선고할 때요. 형 선고 다음에 계속 이제 집행이 있겠죠. 이제 집행을 하는 거예요. 집행은 어떻게 해? 감옥에 가는 게 집행이죠. 그렇죠? 집행유예란 말은 이 집행을 일단 유예하는 거야. 형 선고. 유죄는 맞아. 이건 유죄가 나오는 거죠. 유죄 판결은 맞아. 나쁜 짓은 맞는데 다만 감옥 가기에는 좀 애매하니까 일단 지켜볼게. 이게 바로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을 유예하는 거예요. 이게 집행유예. 그런데 선고유예는 이 형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거야. 유죄가 아직 아니야. 아시겠죠? 선고유예 받았으면 이 유죄 판결의 선고 자체를 유예한 거기 때문에 더 이제 집행유예보다 더 낮은 단계인 거죠. 그래서 이 유예 기간이 지나면 이 선고 자체가 없어져서 유죄가 사라집니다. 완전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당연퇴직을 했다? 이거는 위헌이지. 근데 집행유예는 집행은 유예됐지만 형 선고는 남아있어요. 집행만 없어지고 유죄는 그대로 유죄야. 유죄. 빨간 줄 그대로 있습니다. 나쁜 애죠. 그러면 얘를 당연퇴직시키는 거는 합헌이에요. 우리 헌법재판소로 이 원칙을 따르고 있어요. 집유, 당연퇴직, 합헌, 선유, 당연퇴직, 위헌입니다. 요거 기억해 두십시오. 요거 알면 이제 이 수많은 판례군들이 다 이해가 가는 거죠.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좀 단순화시키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를 해주는 게 저희 강사들의 역할이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 주신 다음에 한번 문제 풀어보시면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9번 양심의 자유입니다. 양심의 자유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요. 1번 보시면 경제규제법적 성격을 가진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하는 법률에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있어서 각 소신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가치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그 한도에서 다소의 윤리적 도덕적 관련성을 가지기에 법 위반 사실의 공포 명령은 사죄사주 양심을 침해한다고 했는데, 아주 중요한 특 A급 판례입니다. 앞에 뭐 나와 있는 거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국 이거야. 법 위반 사실 공포 명령 요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법 위반 사실 공표를 명령을 하는 거, 요거가 옛날에 있었는데요. 요거는 여러 기출이 나왔네. 다른 기출도 이거 국가직에도 다 그대로 나왔거든요. 보세요. 같은 해에 나온 기출에 또 나오네요,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자, 법 위반 사실 공표 행위. 이건 특 A급 판례입니다. 다들 아시겠지? 공포하는 거. 위헌이에요, 위헌. 결론은 위헌인데, 왜 위헌이냐? 왜 위헌이냐면요. 자, 요거는 무죄 추정의 원칙 위반입니다. 뭐겠어? 이게 뭐냐면, 아니, 위반 사실만 딱 가지고 아직 유죄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 법 위반했어요 라는 명령을 내리면 법 위반했다고 얘기를 꼭 해야 돼. 공표를 해야 돼요. 되게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위헌이고요. 또 인격권 침해예요. 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죠. 자, 그리고 일반적 행동의 자유도 내가 사과할 내가 꼭 위반 사실을 꼭 얘기해야 돼? 안 하고 싶은데? 그런데 강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 행동의 자유까지 위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양심의 자유는 침해가 아니었다. 양심의 자유를 침해는 아니었다. 이게 핵심입니다. 양심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해당되려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 요거에 제한을 가야 돼요. 그런데 법 사실 자체를 공표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양심을 건드리는 게 아니다 라고 해서 양심의 자유 때문에는 아니고 요거 세 가지 때문에 위헌을 받았던 특 A급 판례입니다. 이건 틀린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이게 바로 1번에 나와 있네요. 바로 정답이네. 그럼 뒤에 거 볼 필요도 없는 거죠. 너무나 확실하니까요. 하지만 우린 해설이니까 보시죠. 자, 2번 나오네요. 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은 어떤 일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 요거죠.
요게 양심입니다. 옳고 그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서는 내 인격적 존재 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진지한 마음의 소리. 그래서 저희는 진실하고 절실한 마음의 소리라고 해서 저희 변호사 시험 볼 때, 사법 시험 볼 때 이런 외우게 합니다. 진절마라고 해서 진지하고 절실한 마음의 소리. 뭐 이런 거. 이런 소리이지 그냥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양심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이 양심의 자유의 양심은 명확합니다. 이렇게 이거 한번 봐두시고요. 3번 준법사약 제도네. 준법사약 제도. 준법사약 제도는 뭐냐면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가석방이 될 수 있잖아. 가석방 할 때 조건으로 나는 헌법을 준수하겠습니다. 법을 준수하겠습니다. 라고 사인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준법 서약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게 내가 정말 못하겠다는 거, 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해서 헌법소를 제기한 건데요. 요거는 합헌입니다. 합헌이어서 현재도 여전히 여러분 가석방 받을 때 법 준수할게요 라고 써야 돼요. 그래야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조건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보면 양심의 영역을 건드리는 건 아니다. 그렇죠? 4번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이걸로만 규정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거. 이 병역 종류 조항은요 위헌받았습니다. 양심의 자유 침해예요. 자, 요거 좀 기억해 주실 게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양심적 병역 거부 자체를 그냥 대놓고 허용하는 거라기보다는 이거 충분히 고려될 수 있고 이 대체 복무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했다는 이 지점이 바로 양심의 자유 침해라는 점입니다. 어쨌든 이런 표현 병역 종류 조항 나오면요 위헌이라고 받아들입시오. 그럼 됩니다. 어쨌든 자 양심의 자유에서 나올 수 있는 판례들은 되게 한정적입니다. 몇 개 중요한 게 있어서 사실 이 파트 나오면 다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자 신체 자유네요. 신체 자유도 판례가 아주 많이 있는 부분이고요. 1번 보시면 수용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들 기본권의 일부 제한이 불가피하다더라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본질적인 걸 침해하면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절대로 침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서도 안 되죠. 자, 모든 공권력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2번 보시면 헌법에 규정된 영장 신청권자로서의 검사, 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 구속할 때 구속 영장을 발부하죠. 이걸 신청은 검사가 해요. 검사가 하고 판사가 판단해서 영장을 내려주는 겁니다. 검사는 경찰권을 행사하고 있는 국가기관인 검사로서 공익의 대표자이고, 맞는 말이네. 수사 단계에서 인권 옹호 기관에서 지휘해서 이런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건 좀 아니네요. 네. 어쨌든 요거는 좀 여러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그 영장 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인 검사로서 공익 대표자. 그리고 이거 다 맞는 말이긴 하거든요. 검사의 지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은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원래 검사는 우리 인권 최후의 보루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피해자의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피고인의 인권을 오히려 보호하기도 하는 그런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의 논리는 그렇죠. 경찰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우리가 인권을 보루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사권을 독점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아무튼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영장 신청권자의 검사는 뭐 이런 지위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검찰청법상의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요. 더 넓은 의미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요즘에 오늘날 그렇잖아요. 경찰에서도 그 영장을 이제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 특채로 해서 많이들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거는 틀렸고요. 나머지 거 보시죠.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데 다른 거 한번 정확하게 한번 비교해 보시죠. 이거는 너무나 맞는 지문이고요. 한번 보실까요? 구속기간의 제한이요. 구속기간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구속을 함부로 계속 오래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구속기간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요거는 수사를 촉진시켜. 제한이 아니라 빨리 수사를 해야 되겠지. 촉진시켜서 신체 구속이나 고통을 빨리 감경시켜줘야 되고 신속한 공소제기로 신속한 재판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당연히 필요한 조건이죠. 구속기간은 방해 제한해야 돼요. 그래서 구속수사를 많이 못해요. 그래서 그 안에 빨리 재판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빨리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늘어지게 하면 구속된 사람은 계속
신체의 자유에 피해를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표현이고요. 4번 보시면 영장주의는 적법 절차 원칙에서 도출된 원칙으로서 형사 절차와 관련하여 체포, 구속, 압수수색에 강제 처분할 때는 사법권의 독립에 의하여 신분을 보장되는 법관의 발부한 영장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라고 너무나 쉬운 질문이네요. 그냥 맞추겠네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2번이 헷갈릴 수 있겠지만 1, 3, 4번이 너무나 명확한 지문이어서 요거는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뭐뭐만을 지칭한 거다? 이렇게 나오면 웬만하면 틀린 지문 아닐까요? 그렇죠? 기술적으로, 수험 기술적으로. 자, 아무튼 이거는 넘어가시고 이제 재산권이죠. 재산권 나오면 재산권은 다른 기본권들과 달리 좀 더 많이 사회적인 요청 혹은 또 공익적인 사유 때문에 많이 제한을 받는 그런 기본권 중에 하나입니다. 재산권 보시죠. 1번 보시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 사법상의 권리를 뜻한다라고 너무나 당연한 지문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공법상 권리도 과연 재산권이냐라는 거죠. 공법상 권리, 재산권이 될 수 있습니다. 공법상 권리. 어쨌든 내 재산인데 그게 공법의 근거에서 받아지는 거나 사법에 의해서 받아지는 건 뭐 크게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 재산권의 기본적인 거는 내 사적 유용성, 내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인데 공법상 권리도 처분할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이것도 재산권에 포함이 됩니다. 자, 2번 보면 그런데 단순한 기대 이익, 반사적 이익 요거는 속하지 않죠. 반사적 이익은 안 되고요. 내 권리여야 되지. 그냥 부수적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그냥 반사적 이득을 보는 거. 그 이득은 재산권이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자, 3번 일본국에 의해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 행위. 이거 위안부잖아. 나쁜 애들이죠, 일본 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해서 가지는 배상 청구권. 그렇지. 아니, 우리 지금 위안부 피해자 그 할머니 분들은요, 일본에 대해서 불법 행위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민사상으로 당연히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상 청구권은 헌법에 보장되는 재산권이 아니야. 재산권이에요, 재산권. 네, 틀렸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어쨌든 당연히 재산권에 해당이 되겠죠. 4번 일반 국민이 공동 불법 행위자인 군인의 부담 부분에 관하여 국가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일반 국민의 재산권을 과잉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헌법재판소 판례인데 이게 대법원 판례랑 조금 차이가 있어서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지만 적어도 이건 아시겠죠. 이게 뭐냐면 이거 설명하면 좀 길어지긴 하는데 아무튼 요거 우리 헌법의 이중배상 금지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군인이 일단 일반인에게 피해를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군인의 소속은 누구야? 국가죠, 국가. 이거에 대해서는 국가도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얘도 배상을 하고 얘도 배상 주체예요. 일반인은 얘한테도 할 수 있고 얘한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군인의 부부담 부분에 관하여 국가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이게 사실은 이 판례는 군인과 이제 일반인이 함께 오토바이인가요? 차를 타다가 얘 과실로 상해를 입은 경우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국가는 이중배상 금지 때문에 이거에 대해 해석 이거 좀 말이 길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이 판례만 얘기한다면 결론만 얘기한다면 어쨌든 우리 일반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공동 불법행위 일반 국민이 자 이렇게 봅시다. 군인 A, 일반인 B가 있어요. 애들이 공동 불법 행위를 해가지고 C라는 일반인에게 피해를 줬다고 쳐봅시다. 이 경우를 가정하면 그러면 50대 50 이때 부분에 과실이 있겠죠. 근데 A의 소속은 어디야? 국가죠. 엄밀히 따지면 우리 민법상으로도 이 C는 얘한테 배상 청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얘도 배상 주체에 포함은 됩니다. 민사상으로는. 근데 요거는 일반 국민이 C가 A한테 이 부담 부분에 대해서 국가한테 그럼 구상권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얘도 배상 주체잖아, 원래는. 그렇죠. 근데 요거를 없다고 해석해버리면 위헌이다. 이렇게 일단 심플하게 생각하십시오. 이런 사건이었는데요. 요거는 이제 말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만 결론만 좀 명확하게 알아두시고요.
정답은 어쨌든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자, 시간이 좀 제가 너무 해석을 너무 길게 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아무튼 빨리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이거 마지막입니다. 자, 청구권적 기본권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청구권적 기본권이에요. 청구권적 기본권. 국가한테 뭘 청구하는 거. 요겁니다. 1번 판례는 특A급 판례입니다. 특A급 판례. 요건 안전히 아셔야 돼요. DNA 감식 시료 채취에 관한 법률인데요. DNA 관련해서 요거는 진짜 중요합니다. 요거는 A급이라서 좀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판례가 정말 많은 중요한 설시들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 제일 핵심은 그겁니다. 결론이에요, 결론. 자, 채취, 근거 조항. DNA 시료 채취를 할 수 있는 채취 조항이죠. 시료 채취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채취 대상자한테 채취를 할 수 있는 이 근거 조항. DNA 채취할 수 있는 거. DNA 채취 하나요, 안 하나요, 요즘에? 하죠? 하니까 요건 합헌이지. DNA 채취 근거 조항은 합헌이고요. 합헌입니다. 공익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건 합헌인데 영장, 여기 나와 있는 거, 영장 발부, 불복할 수 있는 절차들을 만회하지 않는 거. 영장 절차 조항이에요. 요거는 위헌입니다. 자, 한 사건에서 조항별로 따로따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 결론이 다르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억해 두세요. 근거 조항, 채취 조항, 이 근거 조항은 합헌이고 영장 절차 조항은 위헌이다. 이게 영장 절차 조항이 왜 위헌이냐? 사후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전혀 규정하지 않았어. 영장 절차를 하면서. 아니 뭐 모든 그 영장 그 형사소송법도 그 사후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있거든요. 근데 얘네는 없었어. 그래서 이게 위헌입니다. 그런데 위헌이 단순 위헌이 아니라 헌법 불합치라고 했습니다. 헌불. 결론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자, 위헌이지만 제가 오해하지 않게 여러분 다시 쓸게요. 헌법 불합치였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나오면 뭐가 틀렸나요? 이거 위헌은 맞는데 단순 위헌 요게 틀렸죠. 헌법 불합치 결정이었습니다. 요거는 이런 특혜급은 요거랑 결론까지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거랑 결론 헌불 나왔다. 요 정도만 알면 사실은 웬만하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많이 헷갈려 하시는 판례입니다, 여러분들이. 자, 요거 구분해 주세요. 자, 어쨌든 2번 보시면요. 범죄 피해자 보호법의 범죄 피해자란 타인의 범죄 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 자매를 뜻한다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뭐 보호법을 알아야 풀 수 있는 건데, 아유, 뭐야. 이거 어떻게 알아? 이게 부속법령이에요, 이게. 근데, 기본적으로 막 다 외울 생각 하지 말고요. 어쨌든, 이렇게 그 관련된 법률 중에 이렇게 기출된 이런 지문 정도만 알아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외운다기보다 어쨌든 1번에서 명확한 답이 있어서 골라낼 수 있어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범죄 피해자 보호법까지 부속법령이지만 이런 것들은 그때 그 교과서에 나온 정도에서 밑줄 정도 그어진 중요하니까 이렇게 표시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조항들만 한번 눈으로 딱딱 발라두고 시험 나왔을 때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보시면 국가가 확정된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거. 미지급 형사보상금에 대해서 지급 청구일 다음 날부터 법정이율로 계산한 손해배상. 그렇지. 이게 나쁜 거 아니야? 자, 그 예를 들면 이거는 뭐 이 사건 아니었지만 그 예전에 그 있죠. 그 우리 이춘재 살인 사건이 있죠.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 어떤 억울한 A라는 윤모 씨, 이 A라는 분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어요. 20년 넘게. 그래서 이분이 보상금을 한 20억 가까이 받았거든요. 요거 재심으로 해가지고 결국 이 사람 무죄를 받고 했어요. 20억. 그러면 이 사람이 20년 동안 구금된 기간 동안 국가가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20억 정도의 형사 보상금을 지급을 하기로 결정이 났고 지급을 받았습니다. 이걸 하시는 박준영 변호사님이라고 저랑 같이 있는 저 위층에 있는 분인데, 아무튼 그분이 이걸로 이제 돈을 좀 버신 것 같아요. 아무튼 20억 정도를 했는데 요거를 빨리 지급해줘야지. 근데 이걸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면 당연히 민사 법정 이율 5% 지원 손해금 가산해야죠. 원래 그 돈과 관련돼서는 어떤 이자를 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5%입니다. 민사 법정 이율이 적용돼서 당연히 5%고요. 그래서 국가도 마찬가지로 5%의
이자를 물어야 된다는 너무 당연한 얘기였어요. 4번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을 하는 것이므로 그렇죠. 국민 참여 재판을 받을 권리 이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요것도 다른 기출에도 이제 나와 있는 건데 재판받을 권리는 기본적으로 법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잖아요. 권리인데 그래서 이제 일반인한테 우리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어. 그런데 딱 예외가 하나 있는 게 군대요. 군대는 특별법원이라고 해서 법관의 자격이 없는 사람,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한 명이 재판관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건 예외적인 상황인 거고 그래서 그 헌법으로 그런 규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110조에. 그런데 국민참여재판은 언제 하는 거냐? 일정 범죄가 있어요. 되게 중요한 범죄 중에 일정 범죄들이 있고요. 나열되어 있고 그 범죄에 해당하는 피고인이 동의를 했을 때 비로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재판을 받을 권리, 요 영역에 포함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 다른 개별법을 통해서 하는 거라서. 근데 가령 판이 달라질 수 있어요. 가령 배심제도 이런 게 미국에 있는 배심제도 같은 게 우리나라 헌법에도 들어오게 된다면 그 배심제도 요거 관련된 규정, 그러니까 국민참여재판이 아니라 이제 배심받을 권리 이거는 헌법상 기본권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배심제를 도입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직 사실상 우리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뒤에 뭐 13번부터 20번까지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시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